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3장에서는 딥러닝에 관한 내용 학습할 것입니다. 딥러닝이라는 것은 머신러닝의 일종인 것입니다. 딥러닝은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존재하는 히든 레이어의 수가 다수인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학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명 심층 학습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딥러닝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개요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이전의 인공지능에서는 앞만 보고 막 달려서 산봉우리에 올랐는데 이 산이 아닌가 봐 라는 문제에 봉착했을 경우에 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공지능에서 주로 사용한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는 워낙 복잡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일명 블랙 매직, 즉 밝혀지지 않은 마술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는 이러한 함정을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해결한 것입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는 2006년 논문에서 패스트 러닝 알고리즘을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스트 러닝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네트워크는 딥 빌립 넷이라는 것입니다. 딥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사용된 것입니다.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존재하는 히든 레이어가 다수 있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제는 레이어가 다수인 어마어마한 구조의 뉴럴 네트워크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마구 때려 넣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학습하면 짜잔하고 최고의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이 곧 딥러닝인 것입니다. 딥러닝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기법은 압도적인 성능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능을 기반으로 각종의 머신러닝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영상 인식의 분야에서는 자신이 유아 독존임을 가시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딥러닝 방식의 석세스 팩터, 즉 성공 요인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에서는 비지도 학습 방법을 이용해서 특징을 추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학습할 내용인 것입니다. 또 딥러닝에 특화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CNN이 탄생한 것입니다. 동영상 등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데이터에 적합한 RNN도 발전한 것입니다.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발전도 딥러닝 방식의 성공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GPU 병렬 컴퓨팅이 등장한 것입니다. GPU의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서 레이어가 다수인 딥러닝 방식에서도 빠른 학습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패스트 러닝 알고리즘의 탄생이 굉장히 중요한 딥러닝 방식의 성공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딥러닝이 탄생하기까지의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까지는 인간의 브레인, 뇌를 실질적인 일렉트로닉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연구가 집중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1956년 드디어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에서 AI, 즉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57년에는 퍼셉트론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뉴럴 네트워크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 퍼셉트론은 실질적으로 1960년 하드웨어로 구현된 것입니다. 아달린이라는 하드웨어로 구현된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를 했던 것입니다.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행동하는 머신, 기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희망감에 부풀었던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한근기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달린이라는 이러한 머신은 익스클루시브 오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자책감에 휩싸여서 AI 분야는 암흑기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즉 학습 알고리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장에서 학습했던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 탄생함에 따라서 새로운 관심을 받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제2의 암흑기로 들어간 것입니다. 중간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 탄생해서 잠시 또 관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금의 현재의 인공지능 시대를 열은 것은 제프리 힌튼 교수의 딥 러닝 알고리즘이었던 것입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패스트 러닝 알고리즘이라는 논문이 2006년에 발표됨으로 인해서 지금의 황금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는 딥러닝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딥러닝 이전의 뉴럴 네트워크는 3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였던 것입니다.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존재하는 히든 레이어가 하나이었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는 3레이어 뉴럴 네트워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다수의 히든 레이어를 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든 레이어가 다수, 매우 많다라는 의미에서 매우 깊다, 딥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뉴럴 네트워크인 경우에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히든 레이어가 굉장히 다수라는 것입니다. 딥러닝에서의 트레이닝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과정에 관해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히든 레이어가 다수 존재하는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따라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뒷단에 클래시파이어 분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클래시파이어는 따로 설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단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딥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강아지 사진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강아지 사진을 입력한다는 것은 강아지를 구성하고 있는 각 하소들의 그레이 레벨 값을 입력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아지 정답을 맞춘 것입니다. 같은 딥 뉴럴 네트워크에 고양이 사진을 입력한 것입니다. 역시 고양이라고 정답을 맞추는 것입니다. 고래 사진을 입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래를 상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답이 틀린 것입니다. 다시 반복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트레이닝을 다시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답이 틀렸기 때문에 답이 틀렸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차를 기반으로 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켜야 된다는 것은 이러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웨이트 값들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조절함으로 인해서 고래를 입력하면 고래라고 맞출 수 있는 네트워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강아지 정답 맞춘 것입니다. 고양이 정답 맞춘 것입니다. 트레이닝에 의해서 고래도 정답을 맞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딥 뉴럴 네트워크는 트레이닝을 마친 네트워크가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학습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의 훈련, 트레이닝이 완료된 것입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의 트레이닝이 완료됐기 때문에 트레이닝에 사용된 트레이닝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면 정확하게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강아지를 입력하면 강아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고양이를 입력하면 고양이라는 정답을 맞추는 것입니다. 역시 고래를 입력하면 고래라는 정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딥 뉴럴 네트워크의 트레이닝에 사용된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력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시켰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입력하면 정확하게 정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딥러닝에서의 테스트 데이터 활용에 관한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이 완료된 딥 뉴럴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하나의 학습 모델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 모델은 동물 사진을 분류하는 학습 모델인 것입니다. 이러한 트레이닝이 완료된 딥 뉴럴 네트워크 학습 모델에 트레이닝에 사용했던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시킨다고 한다면 정답 100%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고사 문제와 똑같은 문제로 학기말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100점을 맞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 모델의 퍼포먼스를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테스트 데이터들은 트레이닝에 참여하지 않은 데이터인 것입니다. 이러한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학습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학습 모델의
퍼포먼스, 성능 또는 정확도, 어큐리시가 되는 것입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임의 입력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에 참여하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트레이닝 데이터를 일부분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테스트 데이터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학습 모델을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남겨진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 모델의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분류하는 딥 뉴럴 네트워크 학습 모델인 것입니다. 이러한 딥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서도 역시 다양한 사람들의 사진을 입력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사진을 입력해서 트레이닝을 시킨 것입니다. 웨이트 값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트레이닝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사진을 입력했을 때 정답을 맞힐 수 있는 확률이 얼마 정도인가가 이 학습 모델의 퍼포먼스 또는 어큐리시 정확도가 되는 것입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다수의 히든 레이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를 제외한 히든 레이어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입력 레이어에 가까운 히든 레이어의 기능과 출력 레이어에 가까운 히든 레이어 기능, 중간 단위에서의 히든 레이어의 기능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입력 레이어를 통해서 사람의 사진을 입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딥 뉴럴 네트워크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뉴럴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인풋 레이어에 가까운 히든 레이어에서는 이러한 사람과 관련된 로우 레벨의 특징들, 피처들을 축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우 레벨의 특징들은 사람의 얼굴의 기본이 되는 엣지라든가 윤곽선이라든가 눈의 크기, 코의 크기 등에 관련된 특징이 추출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과 거리가 먼 기초적인 특징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우 레벨 피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 레이어에서는 이러한 로우 레벨 피처들이 모여서 사람의 눈 또는 코 또는 입 등과 관련된 사람의 얼굴을 구성하는 단위 요소의 특징들을 추출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력 레이어에 가까워지는 이런 히든 레이어의 역할은 사람의 얼굴 전체를 뭔가 판단하는 특징으로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풋 레이어에 가까운 히든 레이어, 로우 레벨의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 중간 레벨의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은 역시 중간 레이어가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출력 레이어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얼굴 전체에 관련된 특징을 추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딥 러닝을 이용한 얼굴 인식 학습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일명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어진 데이터셋은 70% 정도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할 것입니다. 데이터셋의 나머지 30%는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트레이닝을 위해서 70%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러한 트레이닝에 의해서 완성된 학습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로 30%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구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밸리디티 데이터, 즉 검증 데이터로서 한 번 더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60% 정도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하고 20% 정도를 테스트 데이터와 각각 밸리디티 데이터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또는 딥 뉴럴 네트워크 또는 뉴럴 네트워크 또는 머신 러닝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러한 부분에 관련된 것입니다. 데이터 없이는 트레이닝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학습 모델을 개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일종의 흑진주다, 즉 검은 석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딥 러닝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널리 응용되고 있고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분야는 역시 영상 인식 분야인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인식한다든가 아니면 동물 사진을 인식하는 등의 분야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 바로 딥러닝인 것입니다. 이러한 딥러닝은 음성을 인식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성 데이터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그것이 어떤 음성에 해당되는
타형인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출력으로서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라는 출력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문자 부분에서 번역 시스템에도 응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은 문자를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를 봉주루라는 타 언어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도 딥러닝은 응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의 상황은 조그만 아이가 인형을 안고 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딥러닝에서의 피처 익스트랙션, 즉 특징 추출 알고리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는 기존 영상 처리 방법에서는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수작업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작업을 이용해서 특징을 추출한다는 것은 사람이 특징 추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그러한 특징 추출 알고리즘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개발한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특징을 이용해서 클래시파이어, 즉 분류기가 최종 출력값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딥러닝 시스템에서는 사람이 특징 추출 알고리즘을 만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딥러닝 시스템에서는 딥뉴럴 네트워크만 설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딥뉴럴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웨이트 값을 트레이닝에 의해서 설정하면 결국은 알아서 자연적으로 특징을 추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딥러닝 시스템이 사람의 개입 없이 특징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입력 계층에 가까운 히든 레이어에서는 하위 단계의 특징을 추출할 것입니다. 얼굴 인식의 경우에 얼굴의 엣지 또는 모서리 또는 쉐이프, 모양 등을 추출할 것입니다. 윤곽선 등을 추출할 것입니다. 중간 레이어에서는 사람의 기본 구성 요소들, 입의 모양, 눈의 모양, 코의 크기 등등을 관련된 특징을 추출할 것입니다. 출력 레이어에 가까운 히든 레이어에서는 사람 얼굴 전체에 관련된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딥러닝에서는 딥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트레이닝에 의해서 웨이트를 설정하면 특징을 자동적으로 추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인식의 경우에 하소를 입력하면 로우 레벨의 히든 레이어들이 모서리 등, 엣지 등을 추출할 것입니다. 또 중간 레이어들은 물체의 일부분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인식 대상이 되는 오브젝트 전체의 특징을 추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딥러닝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제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즉 CNN인 것입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연산의 기본은 컨볼루션 연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처리 시간에 학습했던 컨볼루션 연산이 주가 되는 뉴럴 네트워크를 CN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딥러닝에서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딥러닝 하면 CNN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이미지를 처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 by 200 이미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로 200, 세로 200개의 픽셀을 갖는 영상인 것입니다. 총 픽셀 수, 하소수는 4만 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4만 개의 하소들이 서로 연결될 때 필요한 파라미터들은 약 20억 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소와 하소 간의 연결해서 웨이트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웨이트나 바이어스 등 다양한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파라미터를 고려할 경우에 20억 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20억 개의 파라미터들을 충분히 훈련시킬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훈련시킨다고 하더라도 자원의 낭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전체 영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특정 공간과 특정 공간 간의 상관관계에 관련된 정보들이 모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한 특정 물체를, 오브젝트를 인식할 경우에 한 번에 전체를 바라보고 특징을 추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분씩 자세히 관찰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훑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영역을 쭉 옆으로 이동하면서 또 아래로 이동하면서 훑어보는 것입니다. 훑어보면서 각 로컬, 그 지역의 그 영역의 특징을 추출한 다음 그 특징들을 모아서 전체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체 영상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에 글로벌 피처를 추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CNN의 필요성에 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의 핵심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 x 200 영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하소수는 4만 개인 것입니다. 총 하소수가 4만 개인 영상을 전체적으로 분석할 경우에 파라메타의 개수는 20억 개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20억 개의 파라메타를 트레이닝 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영역별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10 by 10, 즉 100개의 하소의 영역으로 나눈 것입니다. 100개의 하소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여러 개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하면 매개의 변수가 400만 개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억 개가 400만 개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트레이닝이 가능한 파라메타의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특정 영역별로 분석할 경우 영역과 영역 간의 특징의 상관관계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영역을 분석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처리에서 특정 영역을 분석하는 연산 과정을 계속 이어가면서 좌에서 우로 또 상에서 하로 또 우에서 좌로 이동하면서 연산하는 것, 컨볼루션 연산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은 컨볼루션 연산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CNN에서 사용하는 필터의 크기는 3x3 또는 5x5인 것입니다. 이러한 3x3, 5x5 필터를 이용해서 영상의 전체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영역별로 이동해 가면서 영상의 전체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CNN의 기본 연산은 컨볼루션인 것입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핵심 연산은 컨볼루션인 것입니다. 컨볼루션 연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영상 처리 시간에 상세하게 학습한 것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영상인 것입니다. 출력 영상인 것입니다. 입력 영상을 컨볼루션 처리해서 출력 영상을 얻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에 필터를 씌우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3x3 필터를 가정한 것입니다. 필터의 중심이 1,1의 하소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필터의 중심에 해당하는 출력 영상의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의 그레이 레벨 값과 각각의 그레이 레벨에 대응되는 필터의 웨이트 값을 곱한 것을 다 더하면 출력 영상의 1,1의 하소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터들은 다시 한 하소씩 옆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컨볼루션 연산에서 3x3 필터는 옆으로 한 하소 이동할 것입니다. 이동한 후 컨볼루션 연산 결과는 출력 영상의 다음 하소의 그레이 레벨 값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3x3 필터는 옆으로 한 하소 이동할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다음 하소 값을 연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컨볼루션 연산에서 필터의 중심이 다시 한 하소 이동한 결과인 것입니다. 필터가 영상 전체의 영역을 이동하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할 것입니다. 입력 영상을 컨볼루션한 출력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소프트맥스 펑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에서의 출력 y는 wx 플러스 b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x는 입력인 것입니다. w와 b는 각각 weight와 bias인 것입니다. 이러한 출력값이 2.0, 0.2, 0.1로 산출되었을 경우 이러한 출력값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출력값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소프트맥스 펑션의 기능인 것입니다. 0.1, 0.2, 0.7로 변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값을 확률로 변환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70%, 20%, 10%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력이 개, 고양이, 박쥐인데 개가 70%, 고양이가 20%, 박쥐가 10%라고 한다면 개로 인식하면 될 것입니다. 소프트맥스 펑션에 의해서 출력의 값들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스코어, 즉 출력 크기의 값을 probability, 확률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소프트맥스 펑션은 다양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소프트맥스 펑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엑스포넨셜 펑션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각각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엑스포넨셜을 취하는 것입니다. 엑스포넨셜 2.0 더하기 엑스포넨셜 1.0 더하기 엑스포넨셜 0.1을 해서 분모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 값 분의 엑스포넨셜 2.0을 한 것이 결국은 0.7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엑스포넨셜 2.0 더하기 엑스포넨셜 1.0 더하기 엑스포넨셜 0.1 분의 엑스포넨셜 1.0을 하면 1.0은 0.2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0.1은 동일한 방법을 수행하면 0.1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엑스포넨셜 함수를 쓴 이유는 소프트맥스 펑션을 선정할 경우에 엑스포넨셜 펑션을 쓰면 작은 것은 더 작게, 큰 것은 더 크게 강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딥러닝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프트맥스 펑션의 형태인 것입니다. 딥러닝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핫 엔코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핫 엔코딩은 가장 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부호화한다는 것입니다. 출력이 2.0, 0.2, 0.1로 주어진 경우 소프트맥스 펑션에 의해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변환될 것입니다. 각각 0.7, 0.2, 0.1로 변환된 것입니다. 확률이 70%인 것입니다. 확률이 각각 20%, 10%인 것입니다. 확률이 70%인 정답을 하나로 선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엔코딩 하는 것입니다. 1, 0, 0으로 엔코딩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A가 되는 것입니다. 딥러닝에 사용되는 코스트 펑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 펑션은 예측값과 실제값의 오차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코스트 펑션 중에 하나로서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트 펑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트 펑션을 DSL로 표현할 것입니다. 여기서 S는 예측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L은 실제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에 관련된 부분이 곧 코스트 펑션이라는 것입니다. 코스트 펑션 중에서도 이렇게 표현되는 코스트 펑션을 클로스 엔트로피 코스트 펑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L은 실제값입니다. S는 예측값입니다. 예측값의 로그를 취한 값을 실제값과 곱한 것을 모두 더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입니다. 마이너스는 안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가 없는 것은 실제값, 바가 있는 것은 예측값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값 L이 0, 1인 경우, 즉 A와 B 중에서 정답이 B인 경우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로 예측한 값 S가 0, 1을 예측했다, 즉 B를 예측했다라고 가정하면 에러는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실제값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0, 1, 0, 1 일치하는 것입니다. 코스트 펑션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 값입니다. L 값은 0, 1인 것입니다. 실제값입니다. 0, 1 곱하기 마이너스 로그 예측값입니다. 역시 0, 1인 것입니다. 마이너스 로그 0은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로그 1은 0이 되는 것입니다. 0 곱하기 무한대는 0, 1 곱하기 0은 0이 되는 것입니다. 더하면 0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측한 값과 실제값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코스트 펑션의 값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에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잘못 예측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값입니다. 예측값 S가 1, 0인 것입니다. A를 예측한 것입니다. 원래 정답은 B가 정답인 것입니다. 이러한 코스트 펑션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 즉 실제값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실제값은 0, 1인 것입니다. 0, 1 곱하기 마이너스 로그 예측값은 1, 0이 되는 것입니다. 1, 0이 되는 것입니다. 로그 1은 0인 것입니다. 로그 0은 무한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0 곱하기 0은 0, 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더하면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측을 A로 예측했기 때문에 실제값은 B인데 A를 예측했다는 것은 정답이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따라서 코스트 펑션, 즉 에러 펑션의 값은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트 펑션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딥 러닝과 관련된 코스트 펑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코스트는 로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코스트, 로스 또는 에러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결국은 학습, 트레이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딥 러닝에서의 로스, 에러 코스트는 제곱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물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물선의 방정식의 형태에서 최소값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최소값이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코스트가 제로가 되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미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울기를 구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미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율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분을 하면서 주어진 웨이트 값을 계속 보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보정해 나가면서 코스트 펑션을 구했을 때 그 값이 0이 되면 결국은 완전한 학습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파라는 하나의 상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파는 러닝 레이트, 학습률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한 번에 로스가 최소인, 즉 코스트가 최소인 점으로 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학습해 나가야지만이 실질적인 최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레디언트 기울기가 디센트 하강하는 점을 찾아가다 보면 기울기가 최소인 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 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자세히 여러 번 살펴본 내용인 것입니다. 코스트 펑션을 이용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서의 러닝 레이트 알파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학습률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러닝 레이트, 즉 학습률을 설정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의 시도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코스트 펑션을 관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reasonable rate, 합리적인 러닝 레이트, 학습률은 얼마의 값을 가져야 하는지 계속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러닝 레이트를 너무 작게 설정한 것입니다. 러닝 레이트를 너무 작게 설정하면 학습 시간, 트레이닝 타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또 러닝 레이트를 너무 크게 가져가면 계속 최저점을 찾지 못하고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최저점은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러닝 레이트가 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큰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닝 레이트가 어느 정도 큰 경우 계속 학습해 나갈 것입니다. 최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저점을 다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또 최저점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큰 경우인 것입니다. 따라서 에러가 최소가 되는 점, 코스트 펑션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습이 무한적으로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러닝 레이트 값은 지속적인 관찰, 지속적인 체크에 의해서, 즉 여러 번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프리 프로세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 작업인 것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 주어진 데이터셋을 전처리하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입력 데이터인 것입니다. 독립변수가 두 개인 경우인 것입니다. 출력인 것입니다. x1의 변화폭보다 x2의 변화폭이 너무 큰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리프로세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데이터의 분포도인 것입니다. 오리지널 데이터의 분포도를 보면 원점에서 어긋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멀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의 분포를 원점을 중심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이동시킨 후에 가로의 변화폭 x1의 변화폭과 x2의 변화폭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동일한 변화의 폭으로 노멀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을 노멀라이제이션 하면, 즉 프리프로세싱 전처리를 수행하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의 성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리를
일반화, 표준화, 스탠다디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탠다디제이션에 관련된 수식입니다. xj가 xj 프라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데이터들의 평균값과 미유값과 데이터들의 표준편자 시그마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그마와 평균값을 이용해서 주어진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 함으로 인해서 노멀라이제이션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버피팅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학습 모델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학습 모델은 플러스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모델인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될 것입니다. 트레이닝을 통해서 학습 모델의 웨이트 값을 조정할 것입니다. 그러한 웨이트 값이 학습되면 플러스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를 구분하는 학습 모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빨간색 직선호를 통해서 구분하고자 할 것입니다. 빨간색 직선이 가장 플러스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파란색 데이터에 대해서 정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x1 값과 x2 값을 입력하면 이것은 플러스 기호다 라고 정답을 맞추는 것입니다. 역시 모든 빨간색 데이터에 대해서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피팅 라인이 빨간색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분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데이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x1 값과 x2 값을 우리가 생성한 학습 모델에 입력하면 플러스 기호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기호라는 정답을 산출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답을 산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 모델은 오버피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곡선으로 피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플러스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를 구분하는 그러한 곡선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레이닝 데이터에 적합한 곡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정 데이터에 부합하는 곡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곡선으로 피팅하면 플러스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학습 모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한 학습 모델의 경우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하면 당연히 정답 100%, 성능이 매우 좋은 시스템으로 동작할 것입니다. Very good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트레이닝 과정에서 사용했던 트레이닝 데이터를 입력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다시 보면 100점 만드는 것과 동일한 이치인 것입니다. 실제 사용해서 트레이닝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하면 성능이 not good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직선으로 피팅하면 오히려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특정 트레이닝 데이터에 부합하는 이런 곡선으로 오버피팅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트레이닝에 참여하지는 않은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면 성능이 많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버피팅의 문제는 에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은 특정한 데이터에 치중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해법인 것입니다.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솔루션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법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늘리는 것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면 그 학습 모델에서는 오버피팅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했기 때문에 에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에러가 없어졌다는 것은 오버피팅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원천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피처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처는 독립 변수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력의 특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명과 신체 지수를 예측하는 모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지수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학습 모델인 것입니다. 수명을 예측하는 경우에 키나 몸무게 정도면 적당한데 발 사이즈까지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너무 많이 고려하다 보면 특정한 특징에 오버피팅 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발 사이즈는 제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학습 모델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처의 개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 그 개수를 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법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인 것입니다. 일반화시키는 것입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 시킬 때 사용하는 것이 코스트 펑션인 것입니다. 코스트 펑션은 일명의 에러 펑션, 로스 펑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스트 펑션의 값은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서 이러한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정의한 코스트 펑션인 것입니다. wx 플러스 p, h값인 것입니다. l은 실제 값입니다. h값과 실제 값의 차이, 디퍼런스가 결국은 코스트 펑션인 것입니다. 로스 또는 에러에 관련된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 항이 마지막 항이 되는 것입니다. 라무다 시그마 WJS 자승인 것입니다. 여기서 W는 웨이트인 것입니다. 웨이트 값이 너무 크다 보면 오버피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웨이트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트레이닝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러한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트레이닝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웨이트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무다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결정하는 파라미터인 것입니다. 0에서 1 사이 값을 갖는 것입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의 강도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인 것입니다. 만약에 라무다 값이 1이라면 가장 강하게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한다는 것입니다. 라무다 값이 0이라면 이 항이 0이 되기 때문에 레귤러라이제이션 일반화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스트 펑션의 웨이트의 제곱이 되는 항들을 하나 첨가함으로 인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스트 펑션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서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코스트 펑션이 최소화된다는 것은 웨이트 값이 최소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웨이트 값이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오버피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습 모델의 퍼포먼스 즉 성능 평가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학습 모델이 생성되면 그 학습 모델의 성능은 우수한지의 여부를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습 모델을 평가할 경우에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트레이닝 과정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의 우수성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입력을 입력하면 정확한 정답을 맞출 것입니다. 이미 학습 과정에서 사용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답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레이닝 세트를 이용해서 개발된 학습 모델을 평가하면 그 정확도는 100%로 나올 것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 모델을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학습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데이터를 이용해서 성능을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딥러닝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셋이 주어지면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약 70% 정도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30% 정도는 개발된 학습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평가한 결과가 우수할 때 그 학습 모델은 우수한 학습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숫자 인식에 사용되는 손으로 쓴 숫자에 관련된 데이터셋인 것입니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MNIST 데이터셋인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손으로 쓴 숫자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파일 4개를 생성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파일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관련된 파일인 것입니다. 물론 각각의 숫자는 28x28 이미지 형태로 표현된 데이터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파일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관련된 레이블이 저장되는 파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이블이라는 것은 정답인 것입니다. 각각의 데이터에 관련된 정답, 0이라는 숫자다, 2라는 숫자다, 3이라는 숫자다 라는 정답이 있어야지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파일은 테스트 데이터셋에 관련된 파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학습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데이터셋 관련 파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비교해보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약 90%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머지 10%를 사용해서 학습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가 과정에서도 정답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테스트 데이터셋에 관련된 레이블 파일, 정답 파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4개의 파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관련된 파일, 트레이닝 데이터에 관련된 정답 파일, 테스트 데이터에 관련된 파일, 또 테스트 데이터와 관련된 정답 파일 4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학습 모델의 퍼포먼스 성능 평가에 관련된 부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어진 테스트 데이터인 것입니다. 15도 회전해서 또 다른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성능을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주어진 데이터를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회전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어링, 즉 정사각형 형태의 영상 데이터를 평행 사변형의 형태의 영상 데이터로 변형시켜서 학습 모델의 테스트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영상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위치를 트랜스레이션 시켜서, 즉 이동시켜서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스케일링, 즉 크기 변화를 이용해서 또 다른 테스트 데이터셋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어진 테스트 데이터셋에 노이즈를 부과해서 새로운 또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소의 위치값을 디스플레이스먼트 변형시켜서 왜곡된 또 다른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학습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그모이드와 렐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모이드와 렐루는 액티베이션 펑션인 것입니다. 이러한 액티베이션 펑션은 뉴런에 입력되는 값을 이용해서 그 뉴런으로부터 출력되는 값을 얻을 때 적용되는 펑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뉴런의 경우에 입력되는 값은 W1 곱하기 X1 더하기 W2 곱하기 X2 더하기 W3 곱하기 X3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W3 X3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하면 이 뉴런의 출력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액티베이션 펑션은 다양한 함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니트 펑션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뉴런에 입력되는 x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취급하고 양수인 경우에는 플러스 1로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시그넘 펑션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뉴런으로 입력되는 값이 양수이면 플러스 1로 출력하고 마이너스 데이터이면 마이너스 1로 출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시그모이드 펑션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뉴런에 입력되는 데이터가 0이면 2분의 1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양의 방향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1에 수렴하는 값으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음의 방향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0에 수렴하는 값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리니어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뉴런에 입력되는 데이터 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는 경우입니다. 양의 경우나 음의 경우나 모두 동일하게 뉴런으로 입력되는 데이터 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동일한 값으로 산출하는 리니어 펑션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그모이드와 렐루, 즉 액티베이션 펑션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딥러닝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는 몇 가지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잘못된 타입을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비선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비선형을 고려한 잘못된 타입을 사용해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액티베이션 펑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비선형 함수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그모이드 펑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그모이드 펑션을 리니어 펑션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오히려 딥러닝 시스템의 성능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렐루 함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렐로 함수는 아주 비교적 심플한 선형 함수인 것입니다. 뉴런에 입력되는 데이터가 음수인 경우는 0으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출력이 없는 것입니다. 뉴런에 입력하는 데이터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 양수 그대로 뉴런의 출력으로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리니어 함수를 사용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하면 오히려 딥러닝의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선형 곡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사용해 왔다는 것을 제프리 힌튼 교수가 지적한 것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선형 함수인 렐루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할 때의 코스트 펑션과의 관계, 렐루 펑션을 사용할 때의 코스트 펑션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렐루 펑션을 적용하면 학습 초기에 급격하게 코스트 펑션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루 함수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코스트 펑션을 학습 초기에 급격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스트 펑션이 줄어든다는 것은 에러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웨이트 값의 학습 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그모이드 펑션을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일정 학습 횟수가 지난다고 하더라도 이 시그모이드 펑션이 코스트 펑션을 줄이는 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시그모이드 펑션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에러를 줄이는 효과는 전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대부분의 딥러닝 시스템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서 렐루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에 관련된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펑션이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그모이드 펑션은 비선형 함수인 것입니다. 1 플러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1, 즉 이러한 비선형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tanh, 탄젠트 하이퍼블릭 함수도 역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tanh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렐루 함수,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형 함수도 역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0,x 중에서 최대값, 맥시멈 값을 찾는 연산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수인 경우에는 x값이 항상 크기 때문에 x값이 그대로 출력될 것입니다. 음수인 경우에는 x값보다 0이 더 크기 때문에 음수인 경우에는 항상 0이 출력된다는 것입니다. 리키 렐루 함수도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수를 렐루 함수에서는 0으로 처리했지만 음수도 일정한 값을 출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수인 경우에는 x값이 0.1 x값보다 더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수값은 x가 그대로 출력될 것입니다. 만약에 x가 음수라고 한다면 0.1 x가 x보다 더 큰 값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수인 경우에는 0.1을 곱한 결과, 즉 그 크기의 10분의 1 정도의 출력을 산출하겠다는 것입니다. maxout 함수도 있는 것입니다. 뉴런에 입력되는 weight와 bias들 중에서 더 큰 것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뉴럴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연산 과정이 복잡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LU 함수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의 성능을 평가한 표인 것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렐루 함수와 탄젠트 하이퍼블릭 tanh 함수와 maxout 함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평가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체크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tanh보다는 렐루 함수가 영상의 인식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렐루 함수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한 결과 최종 영상 인식률도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맥스아웃인 경우에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인식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맥스아웃 함수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연산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세싱 타임,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잘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렐루 계열의 액티베이션 펑션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CPA-10은 영상 데이터셋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상 인식에 사용되는 대형 영상 데이터베이스인 것입니다. 굉장히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유명한 데이터셋인 것입니다. 발음이 한국 발음으로서는 좀 이상하기 때문에 사이파10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발음이 CPA-10인 것입니다. Initialize Weight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전 웨이트, 즉 가중치의 초기값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딥러닝의 대가인 제프리 힌튼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어리석은 방법으로 웨이트의 초기값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웨이트의 초기값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도 많은 논문이 출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웨이트의 초기값을 잘 선정하면 트레이닝, 즉 학습 성과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웨이트의 초기값을 0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부분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웨이트가 0이면 입출력 간격에서 모든 실호의 값이 0이 산출될 것입니다. 초기값을 과연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웨이트의 초기치를 설정하는 문제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초기치를 과연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웨이트들을 초기치로서 0으로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초기치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도전할 만한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힌튼 등이 발표한 2006년의 논문에서는 패스트 러닝 알고리즘에서 레스트릭트 볼츠만 머신 RBM을 이용해서 초기치를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한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Initialize Weight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트레이닝 전에 웨이트의 초기값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두 개의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 알고리즘과 히 이니셜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적절하게 웨이트의 초기값을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라메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파라메타가 팬인과 팬아웃이라는 것입니다. 뉴런에 입력되는 신호의 개수와 뉴런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팬인 값과 팬아웃 값을 이용해서 하나의 불규칙한 수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 발생된 수를 팬인의 루트를 취한 값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나눈 결과가 결국은 웨이트 가중치의 초기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비어 알고리즘이었던 것입니다. 2015년 시 알고리즘이 제안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 알고리즘과 사비어 알고리즘의 차이는 분모의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루트 팬인으로 나누던 것을 팬인을 2로 나눈 결과를 루트 취한 값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딥러닝 분야에서는 해보니까 인식률이 높아지더라. 이러한 2분의 1이라는 상수를 하나 도입함으로 인해서 영상의 인식률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좋아지더라 라는 부분이 딥러닝에는 다수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비어와 히 이니셜라이제이션 알고리즘에 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웨이트의 초기치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인 것입니다. CPA-10 영상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액티베이션 펑션과 이니셜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을 평가한 데이터인 것입니다. 대상으로 한 액티베이션 펑션은 maxout 펑션, rel 펑션, vl rel 펑션, 10h 펑션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초기화 알고리즘으로서는 LSUV, 오소놈 방식, 사비어 등인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Initialized Method 방법은 LSUV와 사비어 등인 것입니다. 물론 오소놈 방식도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눈여겨볼 데이터는 maxout이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했을 때와 LSUV라는 Initialized Method를 사용했을 때 비교적 영상의 인식률이 높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과
LSUV Initialized Method를 사용한 경우도 영상의 인식률이 비교적 높게 나온 것입니다. VLL를 사용할 경우와 Autonom Initialization Method를 사용할 경우 영상의 인식률이 또한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Hyperbolic Tangent, 즉 tanH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타 함수들에 비해서 비교적 인식률이 낮게 나온 것입니다. 베니싱 프로블렘에 관련된 내용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서 존재하는 히든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것은 출력으로부터 입력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최종 오차는 출력단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최종 출력단에서 생성된 오차를 이용해서 웨이트 값을 트레이닝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웨이트 값을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는 웨이트의 변화율 값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웨이트의 변화율 값을 구한다는 것은 미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분을 계층에서마다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미분한 값은 어느 단계에서 거의 0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그레디언트 미분 값이 베니싱 사라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그램의 문제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는 제2의 암흑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986년에서 힌튼 교수가 논문을 발표하기 전까지인 2006년까지가 제2의 암흑기였던 것입니다. 2006년 힌튼 교수가 논문 패스트 러닝 알고리즘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딥러닝 분야에서 아직도 액티브한 연구 영역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웨이트의 초기값을 구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웨이트의 초기값을 구하는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버히팅에 관련된 문제 다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모델에서 트레이닝 데이터 셋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그 학습 모델의 어큐리시 정확도가 99%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학습 모델에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했을 경우에 정확도가 85%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버히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버히팅이 존재할 경우에 레이어의 넘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트레인 세트에서는 레이어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테스트 셋에서는 오히려 레이어를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에러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버히팅의 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버히팅을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에 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를 늘리는 방법, 피처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 또 하나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에 관련된 항이 코스트 펑션에 더해지는 두 번째 항이 되는 것입니다. 웨이트를 제곱한 값을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라무다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의 강도를 의미하는 파라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무다 값은 보통 0.1에서 0.01 사이의 값으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드롭아웃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논문이 하나 발표된 것입니다. 드롭아웃에 관련된 논문인 것입니다. 아주 심플 웨이, 단순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to prevent, 방지하기 위한 단순한 방법인데 뉴럴 네트워크에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단순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방법이 드롭아웃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입력에서 출력까지 다양한 뉴런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뉴런의 연결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연결이 존재하면 각각의 연결에는 웨이트 값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뉴런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는 뉴런의 경우에는 드롭아웃,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는 드론들을 제거하고 남는 나머지 뉴런들만 연결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일종의 드롭아웃을 적용하면 이러한 오버피팅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롭아웃에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아웃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좋은 생각이 될 수 있는지 직관적으로 느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드롭아웃은 많은 뉴런이 존재하는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기능이 없거나 또는 기능이 미미한 뉴런과의 연결은 끊어버리겠다는 것이 기초 개념인 것입니다. 출력 부분을 예를 들어서 드롭아웃 개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고양이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5개의 뉴런의 출력값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력값은 귀를 가졌는지의 여부에 관련된 점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꼬리에 관련된 점수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펄이 털에 관련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클로우 발톱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미스치보스 룩, 즉 다시 말하면 표정에 관련된 특징인 것입니다. 이러한 5개의 특징을 모두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5개의 특징 중에서 의미 없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이 갖고 있는 귀, 고양이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뉴런으로부터의 출력은 드롭아웃,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펄이 대부분의 동물인 경우에 털이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의 특징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뉴런으로부터의 출력도 역시 드롭아웃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표정에 관해서는 고양이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시 드롭아웃 시킨다는 것입니다. 3개를 드롭아웃 시키고 테일과 클로우만으로 고양이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되지 않는 또 그 기능이 미미한 뉴런으로부터의 출력을 끊어버리는 개념, 드롭아웃 개념인 것입니다. 앙상블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상블의 기초 개념은 컴바인, 결합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앙상블 학습 모델을 생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앙상블 학습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학습 모델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데이터셋 또 학습 모델의 개수만큼 여러 개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학습 모델을 트레이닝할 트레이닝 셋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레이닝 셋을 이용해서 학습 모델을 각각 서로 다른 트레이닝 셋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이런 3개의 학습 모델을 컴바인, 즉 합해서 하나의 앙상블 학습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의 학습 모델을 설계하고 데이터셋 하나를 이용해서 트레이닝 시킨 학습 모델보다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앙상블 형태로 여러 개의 학습 모델을 결합하는 형태로 새로운 하나의 앙상블 학습 모델을 생성할 경우에 그 성능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딥러닝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의 하이퍼 파라메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이퍼 파라메터는 학습을 통해서 결정되는 변수가 아닌 것입니다. 실험적 또는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그 값이 설정되는 변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하이퍼 파라메터는 러닝 레이트인 것입니다. 학습률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이퍼 파라메터로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메터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오버히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인 것입니다. 이러한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 사용되는 라무다 파라메터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실험적 지식의 바탕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든 레이어의 개수도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히든 레이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특정 트레이닝 데이터에 최적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적절한 히든 레이어의 개수가 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히든 레이어의 뉴런의 개수를 동일하게 유지할 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존재하는, 항상 성립하는 룰은 아닌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 있는 뉴런의 개수, 일종의 파라미터인 것입니다. 이러한 뉴런의 개수가 인풋 레이어에 있는 뉴런의 개수보다 많은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중치 초기화에 관련된 하이퍼 파라미터인 것입니다. 바이어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이어스는 0으로 초기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가중치를 초기화하는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적 알고리즘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딥러닝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하이퍼 파라메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